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유창수 PD 그리고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살펴볼 연구 과제는요. 예,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입니다. 백신 스와프라는 것은 미국이 남는 백신을 상반기 중에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는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물량을 미국에 되갚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적자는 차질이 생기면서 연내에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백신 공급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백신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는 것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백신을 제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뭘 줘야 하는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준일 대표 지금 백신 스와프 논의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일단 그 백신 스와프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 나온 거는 지난해 12월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이 뭐 미국하고 이렇게 교환하면 안 되겠느냐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현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올해 2월에 정의용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있었는데 그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이 나오면은 개발도상국한테 줄 것이다.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4달 만에 어찌됐든 백신 스와프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정부가 인정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논의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거는 결국은 다음 달 하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이게 의제로 올라갈 것이다. 그 전에 조율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지난 16일에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스가 총리가 미국이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외교의 성과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어찌 됐든 이 백신 뭐 수합이 됐든 추가 공급이 됐든 이제 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실제 이 백신 수합을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전례가 있네요. 예. 지난달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50만 회분 그리고 150만 회분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겠다 이런 거를 백악관에서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미국도 상반기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3회차까지 지금 부스트샷이라고 하죠. 네. 3회차까지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백신이 정말 남을지.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FDA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를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그러니까 쌓아두기만 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얼마나 이제 협상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결국은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창수 PD. 예,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건 미국의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국가 간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해 말에 그 자국 내 코로나 백신 비축분을 늘리겠다 하면서 우리 그 한국전쟁기에 제정했던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걸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제조와 관련된 37개 원료와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탁 생산하기로 했던 모더나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그 예외 조치를 취할 명분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잉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에도 WHO의 그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쪽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미국에서 백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쿼드 참여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정의용 장관은 이게 쿼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백신 특사 파견은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특사를 일단 파견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특사부터 파견한다는 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건 백신 스와프 말고도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 그 K 주사기를 백신과 교환하는 방법도 어떤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네, 여러모로 네.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라 백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도 어찌됐든 방류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의 검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이제 미국의 들어갈 중재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려면은 우리는 뭔가 내놔야 됩니다. 예, 그게 뭘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뭐 지어줘야 되는 애 뭐 이를테면 미국은 반도체에서는 일단 많이 뒤처진 상황이에요. 그 뭐 이런 뭐 디램 레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뜬금없이 이재용 사면설 뭐 사면론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우리 정부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한미 정상회담 그때까지 준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살펴볼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예. 오 시장은 또 앞으로 성비위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즉각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분향소 설치해서 감염병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취했습니다. 예. 서울시 책임자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처음이고요.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뭐 그간에도 비슷한 이런 입장들은 밝혀왔지만은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예. 일단 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담당해온 게 여성가족 정책실인데 여기에서도 기자회견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이제 연단에 서기 전에 머리를 깊숙이 먼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지금 네 번째예요. 네. 지난해 7월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공감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과를 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게 피해 호소인 논란이 나왔네요. 예, 그리고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12월에는 이제 추가 대책 마련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사과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고 기자들 질문도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안 받아버렸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이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직원 그리고 시민을 한데 묶어서 사과를 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시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예.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선 거죠.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 피해자 측이 이제 여성단체를 통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는 좋은 카드입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민주당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선긋기와 그리고 더 인권 친화적인 어떤 시장이고 국민의힘이 더 나은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럼 민주당도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계속 이제 성희롱, 성추행, 옹호 정당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자, 어떻게 보세요, 유창수 PD? 예, 오 시장이 취임 후 사흘째에 피해자를 비공식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피해자가 그동안 서울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그 간접적으로만 입장을 전하던 상황에서 복귀를 앞두고 오 시장과 만났다는 거는 이제 많이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적어도 태도면에서는 오 시장이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오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조사를 엄격히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 전 시장 사건 조사는 경찰에서도 했고 검찰도 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박 전 시장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 의혹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아직 없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 대부분이 별정직이었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를 하더라도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어제 오 시장이 그 성폭력 성희롱 사건 전담 특별기구 운영,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 성희롱 성폭력 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또 법으로 정해진 조치입니다. 네네. 서울시 관계자가 이걸 이제 보다 강제력 있게 시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서울시의 노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마지막 연구과제 짚어볼까요? 차기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 작구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모든 법률을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되면서 우리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법사위이기 때문에 21대 총선 후에도 법사위원장을 여가 맡느냐 야가 맡느냐 놓고 다툼이 있었고 파행 끝에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여가 가져가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4.7 재보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여당 독주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이 됐다. 그런 이전에 상임위원장도 다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침 법사위원장 맡고 있던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주지 않을 태세고요. 특히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갈등이 더 커졌는데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강성 이미지의 정청래 의원을 기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법사위를 둘러싼 갈등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 상황이네요. 예.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독주, 오만 이런 것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패배를 불렀는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유창수 PD가 다 설명을 하셨듯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은 계속 저당은 선거를 패배했어도 오만과 독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이 어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국민의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볼 것 같지 않다. 아직은 힘이 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도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으면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주의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취임 일성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추진하겠다. 네. 검수완박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속도 조절론이 약간씩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민생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서 부동산 특별위원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뒤로 밀리는데 정청래 의원까지 안 치면은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유창수 PD의 견해는요? 이 양당이 법사위원장 놓고 계속 다투는 건 법사위가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사실은 상원 하원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단원제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내용까지 바꾸는 그 월권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3년에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근데 법사위가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고 유발 기업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처음에 10%에서 매출의 5%로 하향 조정하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의 강력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요. 특히 민주당도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 작년 7월에 법사위를 윤리사법위로 바꾸고 체계 작구 심사권을 별도 전문 검토 기구로 넘기자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뭐 이런 인식이 힘을 얻으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었거든요. 예. 이게 법사위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금 체계에서는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개혁을 위해서도 또 견제를 위해서도 그 법사위 자리가 좀 필수적이라고 지금 여야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다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지금까지 유창수 김준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